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윤영의 CSI 리포트 권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경화면에 동해라는 강아지 키우고 있는 개화범 고주홍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한국에서 일어난 잔혹 연쇄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시리즈로 저희들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 준비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공식적으로 최초의 연쇄살인으로 기록된 사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혹시 한국에 있는 연쇄살인범 그들의 평균 나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까요? 글쎄요, 여러 건의 연쇄살인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젊고 또 기동성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한 20, 30대가 많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대략적으로 TV에 나오는 걸 보면 한 30대 초반? 32, 셋? 그 정도로 예측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발생한 그러니까 강호순까지 이어지는 유영철, 정남교, 강호순의 사건에 있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세 명이 68년도부터 70년 사이, 그러니까 이제 길게 보면 한 2년 사이긴 합니다만 범행을 저질렀던 나이도 34세에서 37세까지, 34살에서 37살까지 이 시기에 이제 연쇄살인이 표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사실 그런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범죄가 이어지는 어떤 분노가 형성되고 분노가 표출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연구 학설들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어난 N번방이라든지 이런 그 사건들의 범죄자들을 보면 그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이 단순히 그냥 범죄를 저지른 나이가 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기, 범행을 저지르고 또 범행이 대상화되고 분노가 형성돼서 표출되는 이 시기가 과연 점차 얼마나 빨라지고 있느냐, 여기에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게 돈이나 무슨 원한 관계라든지 혹은 기타의 살인 목적이 주로 있을 텐데 우리나라 이 연쇄살인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다루려는 것 전에는 주로 살인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예전의 범죄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범행의 동기가 뚜렷한 사회였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수사반장이 나가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쉽게 말해서 이제 동기가 뚜렷한 사건이기 때문에 분석이라든지 또 감정 이런 것들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연쇄살인범, 특히 이제 우리가 다룰 이 사건들의 이제 범죄자들은 사이코패스다, 소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두 가지 이용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끝없이 죽인다든지 이런 그 형태가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이런 사이코패스 범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룰 사건들은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에 좀 해당하는 사이코패스의 연쇄살인이구나 이런 것을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오늘 소개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 사회의 연쇄살인이나 범죄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또 그들은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8월 13일) 무더위가 한창 지평이던 여름, 외딴집의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이 어둠 속에 잠겨있던 전남 광산군 인곡면의 한 외딴집으로 낯선 사내가 시퍼런 칼을 들고 침입했던 것입니다. 복면을 쓴 채 안방으로 들어온 남자를 보고 잠에서 깬 62살의 남편 이씨,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지만 남자는 잔인하게도 낯을 들어 이씨를 공격해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역시 남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커다란 절구대를 들고 와 피해자를 무참히 내리쳤고 그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남자는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남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물건을 훔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가 사람을 살해하고 훔친 물건은 겨우 손전등 한 개였습니다. 지금 불쌍의 남자가 시골 외딴 곳에 가서 중년의 남자와 그 부인을 남편은 살해하고 부인은 이제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걸 사건 내용으로 만약 현직에서 여기를 가셨다면 저기 권 교수님은 어떤 종류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되게 모호한 사건이죠. 사실 지금 피해자들의 연령이나 또는 장소 이런 것들로 봐서는 크게 저항이 예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명적인 범행 도구를 썼다. 이런 것을 보면 일단은 뭐 피해자들과의 또 면식 관계에서 분노의 표출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뭐 물건을 훔쳐서 가져갔다라고 하지만 사실 손전등을 가져간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재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범죄 사실, 이 행위만 가지고는 사실 모호한, 쉽게 말해서 동기가 불분명한 이런 범죄 유형이다. 보통 이런 경우에 남녀가 있거나 또는 젊은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 누가 공격을 많이 당할까요? 서 원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 범인이라면 남자를 먼저 공격해야 제압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장 위협적인 대상. 이게 이제 남녀가 있는 경우에는 남자가 우선 공격의 대상이 되고요. 또 남자가 여럿이 있었다 그러면 좀 젊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 범행을 저지를 때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런 사람을 먼저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떤 의도가 있긴 하지만 지금의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는 그래도 동기가 좀 모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인이 미리 칼을 이렇게 준비해서 갔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범행 도구는 무슨 그 낫이나 절구대 등을 이용해 갖고 사용을 했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경우들이? 이건 뭐 이제 점차 우리가 진행하면서 하나씩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범행 도구를 쓰지 않고 다른 도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침입을 할 때 내가 이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 침입을 해야 될 집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형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침입 계획은 수립이 되었지만 공격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일단 위협적인 범행 도구인 칼을 갖고 들어갔지만 가서 내가 충분히 다른 도구로도 제압을 할 수 있고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집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여유롭게 범행을 저지르는 이런 행태를 나타내기도 하죠.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 하나는 범인이 칼을 갖고 와서 범행을 저지른 후 손전등이라도 어쨌든 물건을 하나 훔쳐 달아놨는데 이런 경우 우리는 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집이 부잣집도 아니고 시골의 외딴 집에 그 노리게 된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범행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연쇄살인을 주목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강호순, 유영철, 정남교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대표적인 연쇄살인범들도 보면 초기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춘재 사건이 보면 이춘재 사건에서 첫 번째 피해자가 76살 된 노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초기 범죄에 있어서 자기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취약하고 또 공격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런 대상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 건의 범행이 성공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큰 범죄로 계속 이어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대상을 선택한 것도 한적하고 범행을 저지를 때 뭐 목격이나 또는 체포의 위험이 가장 낮다. 그다음에 이런 집들은 대체적으로 또 연령층이 높은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어떤 자기 범행을 한번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선택되어진 이런 의미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저지른 범행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후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또 나레이션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범행 이후 남자는 목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순천행 기차에 올라탄 남자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교도소 동기인 김 씨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크게 한탕해서 돈을 벌자며 기차 안에서 범행을 모의했고 김 씨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25,000원을 훔쳐나와 남자와 함께 다시 목포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범행 도구로 잭나이프를, 김 씨는 면도칼을 각각 구입한 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기차에 올라탔는데요. 그러다 전남 무안군의 몽탄역에서 내린 두 사람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무작정 철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당월이라는 마을에 도착해 어느 구멍가게를 발견한 두 사람. 가게 안에는 50대 주인 부부와 7살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잭나이프와 면도칼을 무참히 휘둘러 중년 부부와 7살 손자까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세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돈은 겨우 250원. 이들은 가게 안에 있던 빵과 과자, 음료수 등으로 배를 채운 뒤
다시 기차를 타고 이번엔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남자의 두 번째 범행은 첫 범행 이후 6일 만인 8월 19일 자정에 벌어졌습니다. 남자는 살인사건 이전에 이미 폭력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29살의 김 씨는 다른 범죄로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둘이 일명 깜빵 동기인 거죠. 우연히 기차에서 만나 범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돈을 뺏기 위해 남자가 사람을 계속 살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범까지 끌어들이는데 살인 범죄에 공범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흔한가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쇄살인범, 특히 사이코패스들의 범행은 자기 개인이 가진 감정을 상대방한테 표출하는 이런 개인적인 범죄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범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근데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 범인이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그런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의기투합이 돼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범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둘이 같은 목적으로 그냥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앞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계속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의도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까지 벌써 4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훔친 거는 뭐 너무 적단 말이에요. 뭐 구멍가게에서 범행을 할 때 2차 사건이죠. 거기서는 안방에 뭐 현금이 한 26,000원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뭐 자기들이 찾아간 건 한 250원 훔쳤다고 하고 게다가 또 7살 어린애까지 무참히 살해를 했단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이 이후에 연쇄살인범들 뭐 유영철이나 정두영이 같은 사람들도 어린애들은 뭐 거기에 살인하는 데 있어서 좀 비켜 나가 있다고 할까요? 범행에 아이들을 살해하진 않은 것 그렇죠. 같은데. 대상으로 예. 좀 선정되기 어렵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이거는 상당히 이제 잔혹한 행위이긴 합니다만 어떤 자기들이 체포되지 않기 위한 어떤 목격자를 살려줄 수 없다 뭐 이런 의도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본질은 어떤 파괴 심리, 그러니까 한 가족의 삶을 다 파괴하겠다 이런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범행 동기와 맞닿아 있는 그런 의도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영철도 4번째 사건 침입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화동에서 가정부가 안고 있던 아기를 사실은 옆방으로 데려다 놓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아이는 사실 살아났었거든요. 근데 구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뭐 연령을 불문하고 무차별 범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인까지 이르려면 원한이거나 치정이거나 돈을 노리거나 그런 이유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심리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기보다는 이제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해하는 이런 어떤 유형의 목적과 동기, 그 다음에 약간 자기들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까지도 무차별 공격하는 이런 두 가지 성향 중에서 보다 더 앞에 것이 좀 더 높게 보여지는 그런 이제 사이코패스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보통 사이코패스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나요? 심리 검사가 네. 있나요, 별도에? 이 사이코패스 측정은 이제 4개의 큰 범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문답 형식의 이런 어떤 감정 결과를 가지고 사이코패스다를 정의하는 게 아니고 생애 전반에 걸쳐서 반사회적 행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타인들과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행위들을 분석하고 자료들을 가지고 검토하고 나서 이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4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24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을 넘어가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우리 두 분이나 저나 사이코패스는 성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치는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이제 정상의 범주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걸 넘었으면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참고로 유영철이라든지 강호순, 전남기 이런 범죄자들은 거의 만점에 육박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측정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 저도 한번 해갖고 저희 와이프한테 내가 평균 이하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꾸 저보고 사이코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보였다면 맞네. 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뭔가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듭니다.
시험을 한번 보고요. 두 번째 범행을 같이 저지르고 서울로 상경한 남자와 김 씨. 이 사람들은 서울에서 헤어져 각자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의 연쇄살인 행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